나는 어느 날부터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집 며느리로 불렸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하루는 아버님 기저귀와 약통으로 시작해 간병비 영수증으로 끝났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인데 당연하지. 그 당연함이 내 인생을 어디까지 가져갈 줄은 그땐 몰랐다. 결혼할 때 나는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곧 내 가족이 될 거라고. 명절에 함께 모여 밥을 먹고 가끔 어른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버님이 쓰러진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내 역할이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민정이가 아니라 간병하는 사람이 되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이제는 몸이 먼저 깬다. 새벽 5시, 밖은 아직 어둡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데 몸이 무겁다. 어젯밤에도 아버님이 3번이나 깨셨다. 그때마다 나도 일어났다. 물을 드리고 자세를 바꿔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주방 불을 켜면 싱크대 위에 놓인 플라스틱 약통이 제일 먼저 보인다. 하얀 통, 파란 통, 노란 통, 요일별로 칸이 나뉘어 있는 그 상자를 나는 매주 일요일 밤에 채워 넣는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영양제,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식후, 한 알, 2알, 반알. 처음에는 헷갈렸다. 약사가 설명해준 종이를 보면서 하나씩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다. 손이 기억한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미음을 데우면서 나는 작은 한숨을 한 번 쉬고 또 한 번 쉬고 괜찮은 척을 한다. 창밖을 본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진다. 다른 사람들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다. 나도 그런 아침이 있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보고 남편과 오늘 저녁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던 아침. 하지만 그건 이제 기억 속에만 있다. 방문을 살짝 열면 아버님은 자고 계신다. 숨소리가 거칠다. 가끔은 숨이 멈춘 것 같아. 내 손이 먼저 심장 쪽으로 간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다. 그 침묵이 내 하루의 시작이다. 부엌으로 돌아와 도마 위에 물을 올린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른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 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침을 천천히 먹은 게 언제였지? 커피를 앉아서 마신 게 언제였지? 창문 밖은 아직 어둡다. 겨울 새벽은 유난히 길다. 나는 미음 그릇을 들고 아버님 방으로 향한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차갑다. 방 안으로 들어가면 특유의 냄새가 난다. 약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세월의 냄새. 처음에는 숨을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하다. 너무 익숙해서 슬프다. 아버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아버님이 천천히 눈을 뜬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본다. 나를 알아보시는 건지 그냥 보시는 건지 알 수 없다. 숟가락으로 미음을 한 스푼 떠서 입에 넣어드린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살에 들지 않게. 아버님의 목이 움직인다. 삼키신다. 다행이다. 이 과정을 30번쯤 반복하면 한 그릇이 비워진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린다. 시어머니다. 오늘 병원 예약이야. 시간 맞춰서 데리고 가. 나는 캘린더를 봤다. 내 일정 칸은 비어있다. 비워둔 게 아니라 비워질 수밖에 없다. 원래 오늘은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다. 3달 만에 잡은 약속이었다. 어젯밤에 문자를 보냈다.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친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해한다는 의미인지 화가 났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일이 조금. 말끝을 내기도 전에 돌아온 말. 내가 제일 잘하잖아. 간병은 손이 익은 사람이 해야지. 나는 오늘 모임 있어서 못 가. 손이 익었다. 맞다. 나는 기저귀를 갈 때 손을 떨지 않는다. 욕창 크림을 바를 때 어디가 아픈지 눈으로 먼저 본다. 휠체어를 접고 펴는데 30초도 안 걸린다. 사람들은 그걸 능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능력이 아니라 반복으로 달아버린 마음이라는 걸.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실 소파에 잠시 앉는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다. 집은 조용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시끄럽다. 병원 가는 시간, 약 처방, 주차장 위치, 휠체어 접는 법, 엘리베이터 위치, 모든 게 자동으로 계산된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기계처럼 살았을까? 시계를 본다. 11시까지 출발해야 한다. 아버님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휠체어에 앉히고 택시를 불러야 한다. 일어선다. 할 일을 해야 한다.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아니,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익숙해질 것이다. 아버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린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쉬는 시간은 끝났다. 씻기는 일은 가장 힘들다. 몸을 움직이시지 못하는 아버님을 옮겨야 한다. 내 허리가 삐걱거린다. 작년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었다. 의사가 말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디스크가 나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버님을 모시려면 몸을 쓸 수밖에 없다.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드린다. 등, 팔, 다리 조심스럽게. 피부가 약해져서 조금만 세게 해도 멍이 든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신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밤 10시 병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이고 약을 드리고 다시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다. 세탁기 안에는 아버님 잠옷, 수건, 방수 패드가 돌아가고 나는 그 옆에 앉아 내 옷을 만지작거린다. 내 옷은 새 냄새가 나지 않는다. 내 옷은 늘 급하게 말린 냄새가 난다. 옷장을 열어본다. 옷이 별로 없다. 작년에 산 옷을 올해도 입고 있다. 아니, 재작년에 산 옷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휴대폰이 울린다. 친구의 메시지다. 이번 주에 얼굴 볼래? 새로 생긴 카페 가보자. 나는 화면을 오래 쳐다보다가 짧게 답한다. 미안, 요즘 좀 바빠. 바빠라는 말 하나로 내 삶을 덮는다. 친구는 답장을 보낸다. 너 요즘 연락도 잘 안 되더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냐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드는 거, 내 하루가 온통 간병으로 채워져 있는 거, 내가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 하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답한다. 아니, 괜찮아. 다음에 꼭 보자. 거짓말이다. 다음이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 거울을 보면 머리가 묶여 있다. 항상 묶여 있다. 풀 시간이 없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걸 깨닫는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보인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나는 눈을 감으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귓가에 아버님의 기침 소리가 맴돈다. 실제로 들리는 건지 환청인 건지 구분이 안 된다. 핸드폰을 다시 본다. 친구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다. 여행 사진이다. 제주도인 것 같다. 바다를 배경으로 밝게 웃고 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을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화면에 담았을까? SNS를 켜본다. 사람들의 일상이 흘러간다. 맛집 사진, 운동 인증, 책 리뷰, 공연 관람.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부러움도 아니고 질투도 아닌 그냥 멀어지는 느낌. 내가 사는 세계와 그들이 사는 세계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세탁기가 멈추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빨래를 널어야 한다. 내일 아침에 입을 옷을 준비해야 한다. 빨래를 널면서 문득 생각한다. 나는 언제쯤 내 빨래를 널 수 있을까? 남편이 들어온다. 피곤한 표정이다. 오늘도 야근을 했다. 오늘 어땠어? 나는 괜찮아라고 말한다. 입이 자동으로 그렇게 말한다. 괜찮지 않다. 오늘 병원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화를 내셨다. 내가 누군지 몰라보시고 낯선 사람 취급을 하셨다.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님을 달랬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 남편도 힘들어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고 말한다. 남편은 내 등을 한번 두드리고 샤워하러 들어간다. 샤워기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식탁에 앉아 아버님 약 봉지를 뜯는다. 내일 먹을 약을 미리 세팅해 둔다. 그때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 내 손을 본다. 내 손등에 조그만 상처가 있다. 어제 아버님을 부축하다 긁힌 자리다. 소독을 하지 않아서 조금 빨갛게 부어올랐다. 남편이 말한다. 손 왜 그래? 그 질문이 너무 오랜만이라 나는 잠깐 말문이 막힌다. 남편이 내 손을 챙긴 게 얼마만인가? 남편이 나를 걱정한 게 얼마만인가? 괜찮아. 그냥 부축하다가. 남편이 구급상자를 꺼낸다. 연고를 발라준다. 그 손길이 조심스럽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조용히 말한다. 여보, 우리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해?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을 살짝 건드린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본다. 그의 눈에도 피로가 가득하다. 하지만 그건 나와는 다른 종류의 피로다. 그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 쉴 수 있다. 나는 집에 있어도 쉴 수가 없다. 당신도 힘들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인다. 힘들어. 근데 당신이 더 힘들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메인다. 누군가 내 힘듦을 알아본 건 정말 오랜만이다. 아니야, 당신이 이래서 생활비라도 벌어오잖아. 그게 다가 아니잖아. 남편의 눈이 붉어진다. 남편도 울고 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는다. 이번 달도 150만 원이 넘는다. 간병용품 영수증도 쌓인다. 기저귀, 방수패드, 영양제, 소독용 물티슈, 욕창 크림,
위생장갑. 집에 돌아와 영수증을 정리한다. 파일에 차곡차곡 쌓인 영수증들. 지난 1년간 들어간 돈을 계산해 본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휴대폰이 울린다. 시어머니다. 병원비 나왔지? 너희가 조금만 더 보태. 나는 그 말이 처음에는 부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계산이었다. 어머님, 저희도 요즘 빠듯해서요. 제 파트 일도 그만뒀고 이번 달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우리도 대출이 있다. 집 대출, 차 할부금, 남편 월급만으로는 버거운 상황이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돈이 그렇게 아깝냐? 아버지가 누군데? 시아버지잖아. 그것도 모르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형편이. 형편? 맨날 형편 타령이야. 다른 집들은 다 자식들이 부담하는데 너희만 왜 이래? 그 말은 내게 이렇게 들렸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돈을 낼 때만 가족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다.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숨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봤다. 가로수가 지나갔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통장을 열어봤다. 이번 달 생활비에서 간병비로 나간 돈이 절반이 넘는다. 내 옷을 산 지 1년이 넘었다. 내 미용실 간 지도 반년이 넘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본다. 예전에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이 있다. 내 꿈을 위해 모았던 돈.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는 작은 공간. 하지만 그 돈도 이제 거의 바닥났다. 간병비로 다 들어갔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금 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내 삶을 내어주는 거래 아닐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밤 11시 아버님을 재우고 겨우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아버님이 깨신다. 신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벌떡 일어난다. 몸이 자동으로 반응한다. 방으로 들어가니 아버님이 몸을 뒤척이신다. 기저귀를 확인한다. 젖어 있다. 갈아야 한다. 새 기저귀와 물티슈를 꺼낸다. 아버님을 옆으로 돌리고 조심스럽게 기저귀를 벗긴다. 닦고 크림을 바르고 새 기저귀를 채운다. 이 과정이 30분쯤 걸린다. 다시 침대로 돌아온다. 새벽 1시 눈을 감는다. 잠이 오려는 순간 또다시 기침 소리가 들린다. 콜록 멈추지 않는 기침. 나는 다시 일어난다. 물을 들인다. 등을 두드려 들인다. 기침이 멈춘다. 다시 침대로.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그 사이에도 2번을 더 일어났다. 내 눈은 타들어가고 내 몸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어지럽다. 그리고 아침. 알람이 울린다. 새벽 5시 일어나야 한다. 아버님 아침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눈을 떴는데 일어날 수가 없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시어머니다. 오늘은 내가 모임 있어서 못 가. 너가 하루 종일 봐. 저녁에 내가 찌개 끓여놨으니까 데워 먹여. 나는 수화기를 들고 입을 열지 못한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 어머님 저도 오늘 좀 무슨 일 있어? 아픈 거 아니면 괜찮지. 아버지 혼자 둘 수는 없잖아. 나는 다만 내라고 대답한다. 그때 방 안에서 아버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 민정아. 나는 멈춘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 집에 아직 있구나 싶어서 잠시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진다. 화장실. 나는 다시 움직인다. 내 감정은 멈추고 내 몸만 움직인다. 그날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았다. 오후쯤 욕실 거울 앞에 선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다. 나는 내 얼굴을 오래 본다. 이 사람이 나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35살, 아직 젊다고 할 나이.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40처럼 보인다. 눈물이 난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다. 아버님 점심시간이다. 어느 날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에 나는 계단 앞에서 멈췄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5층까지 계단으로 가야 한다. 휠체어 바퀴가 계단턱에 걸렸다. 내 손목이 아팠다. 허리가 찢어질 것 같았다. 힘을 주는데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는다. 잠시만요, 조금만. 숨이 가빠진다. 땀이 난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빨리 좀 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창피하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들고 서 있다. 도와줄 생각은 없다. 그저 빨리 하라고 재촉할 뿐이다. 그리고 말한다. 어머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울음도 아니었다. 그냥 숨이 빠진 목소리였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나는 그 질문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다. 지난 2년이 스쳐 지나갔다. 잠 못 이룬 밤들, 포기한 꿈들, 사라진 친구들.
잊어버린 내 이름.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그러면 어머님이 하셔야죠. 순간 공기가 얼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그동안 잘하다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틴 거예요.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놓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그때 남편이 계단을 올라온다. 주차하고 뒤늦게 따라온 것이다.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내 옆에 섰다. 어머니,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요. 아니, 지금 병원 예약 시간이. 제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여보, 먼저 차에 가 있어. 남편이 내 손을 잡는다. 그 손이 따뜻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기로 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일본 낭독용 한 줄 버전. 차에 앉아 창밖을 본다. 사람들이 오간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집으로 나왔다. 원룸. 좁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 아무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 집. 아무도 우리에게 당연하지라고 말하지 않는 집. 시댁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다.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 비용은 가족들이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온갖 말들이 쏟아졌다.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요즘 젊은 애들은 효도가 뭔지 몰라. 결혼할 때는 언제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이 내 편이 되어 주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날 저녁 라면을 끓였다. 라면 하나, 계란 하나, 김치 조금. 김치는 내가 사온 김치였다. 누구의 김치도 아니고 누가 시킨 김치도 아니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린다. 라면 냄새가 집안에 퍼진다. 그릇에 라면을 담는다. 계란이 노랗게 떠 있다. 나는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천천히 씹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라면이 맛있었나? 그때 남편이 물었다. 미안해. 너 혼자 너무 오래 버티게 해서 내가 진작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국물 한 모금을 마셨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아주 작게 생각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내게는 처음으로 안전했다.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을 본다. 내일 칸이 비어있다. 이번에는 정말로 비어있다. 아무 일정도 없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나는 그 빈칸을 보며 생각한다. 이제 이 칸을 내가 채울 수 있겠구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한다. 그릇이 2개뿐이다. 금방 끝난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켠다. 드라마가 나온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편하게 기댄다. 남편이 옆에 앉는다. 내일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모르겠어. 생각해볼게. 천천히 생각해. 우리 이제 시간 많아. 맞다. 이제 시간이 있다. 내 시간이 있다. 핸드폰을 본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다음 주에 시간 돼? 밥 먹을래? 답장이 금방 온다. 드디어. 좋아 좋아. 어디로 갈까? 나는 미소를 짓는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조용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눈을 감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잠을 잘 수 있겠구나. 6개월 후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손님 주문을 받는 것도 커피를 내리는 것도.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사장님이 말했다. 손님 응대가 좋으시네요. 경력이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사람 돌보는 일을 좀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다. 오후에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이다. 야, 너 표정 많이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뭔가 힘들어 보였거든.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느낌? 살아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작은 일상들,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나는 안다. 간병은 사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다 태워버릴 정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이름의 폭력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가족은 소중하다. 효도는 아름답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워버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나는 배웠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